반갑습니다.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빠르게 한번 볼까요? 네, 1차 세계대전 빨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 2차 세계대전 하면 홀로코스트까지 하면 우리 끝나죠. 자,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삼국 동맹하고 삼국 협상의 대립, 그리고 발칸반도에서의 민족주의적인 이제 갈등, 그리고 영국의 삼시, 그리고 독일의 삼비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세 가지 큰 배경이 있는데, 먼저 우리 삼국 동맹하고 삼국 협상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요 삼국 동맹은 도고이인데 삼국 동맹의 중심이 되는 건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디귿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삼국 동맹 독일 디귿. 그래서 도고이가 이제 프랑스의 고립 목적, 프랑스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맺은 동맹이 삼국 동맹입니다. 독일이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에 맞서서 이제 프랑스가 좀 대항할 수 있는 애들을 끌어들인 거죠. 좀 멀리서 찾았어요. 영국, 저 섬에 있는 영국하고, 그리고 독일을 이제 또 오른편에서 압박할 수 있는 러시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게 되면서 독일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삼국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한 축 대립을 하고 있었고, 또 특히나 이제 유럽의 화약고였던 발칸반도 같은 경우는 슬라브 계통의 애들하고, 그리고 게르만족,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거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슬라브 계통의 여러 민족이 이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민족이 똘똘 뭉쳐서 국가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갈등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네, 영국은 삼시, 독일은 삼비. 이거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라고 하면 삼비는 무조건 독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삼시는 우리 그 종단할 때 배웠잖아요.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 이렇게 연결하면 삼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삼비, 베를린부터 시작해서 비잔티움, 바그다드 이렇게 연결하는 삼비. 이제 팽창주의가 둘이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은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다.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이제 촉발되게 된 아주 계기가 된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이죠. 사라예보는 보스니아의 수도입니다. 보스니아의 수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항태자 부부가 여기 사라예보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세르비아 청년입니다.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였던 19살 청년에 의해서 이제 요 부부가 암살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겠다는 요 이제 범슬라브주의죠. 이게 이제 같이 맞서게 된 상황이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독일이 갑자기 선전포고를 하면서 벨기에를 침략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우리 헷갈릴 수 없는 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모든 시작은 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영국도 같이 참전을 하게 됐고요. 독일이 아주 빠르게 벨기에를 먹고 이제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까지 가볍게 먹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프랑스가 아주 잘 버티게 되면서 전쟁이 장기전화 됐고요. 그리고 영국이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을 확대된 이런 상황이죠. 거기에서 이제 영국을 좀 물리치려고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잠수함 이제 개발해서 막 아무 보이는 이제 세상에 보이는 애들 배들을 다 어뢰를 쏴서 이제 격추를 시켰는데, 문제는 영국 배를 이제 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미국인들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독일의 입장에서 엄청난 실수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종결되는 이제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우리 러시아 혁명 봤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 이제 독일과 전쟁을 중단하죠. 레닌이. 네,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탈퇴하면서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독일까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요 과정도 이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결국 항복하게 되면서 전쟁은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총력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붓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고, 그리고 막 선전전 이런 것들, 선전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신무기 이런 게 등장하고 뭐 참호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무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차, 독가스, 잠수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대량 살상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의 모습이었다,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전체가 이제 전쟁터가 되면서 유럽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고, 요 이제 주도권,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 게 바로 미국, 그리고 내키지 않는데 일본입니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성장을 해요. 둘 다 이제 전승국입니다. 기분 나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립 유지하면서 유럽의 군수물자 쫙 다 수출해먹고 양쪽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전후 유럽의 복구 비용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요. 특히나 전쟁 막판에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전승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전쟁 중에 동아시아 내 유럽의 이권을 다 침탈해가면서 유럽이 이제 멈춰 있으니까 자국의 상품을 막 수출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후의 전승국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 혁명을 봐야 되는데, 러시아 혁명은 잠시만요. 네, PPT를 좀 바꿔서.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일단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당시 러시아 사회가 굉장히 후진적이었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9세기 후반에 러시아는 전제 정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짜르 체제가 이어져 가고 있었고, 애매하게 이제 공업화가 진행이 됐어요. 되게 늦게 시작되면서 이제 공업지역 과 농업지역 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좀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막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일부 지식인과 학생 중심으로 사회개혁 운동이 전개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1905년에 럴전쟁 패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 시위를 좀 하게 됐어요. 빵과 평화. 이거 우리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요. 빵과 평화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평화 시위를 했는데, 문제는 당시 짜르가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궁정에 있던 친위대를 보내가지고 발포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짜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서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피해 인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국민적인 저항, 혁명의 물결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피해 인류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마침 이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피해 인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니까 다시 이제 또 봉기를 하게 됐고요. 노동자들이 먼저 중심으로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2월에 일어나서 2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짜르는 여기에 또 병사들을 진압하러 보냈어요. 근데 요때 병사들은 노동자를 향해서 발포하는 게 아니고 총구를 돌려버렸습니다. 짜르를 향해. 그래서 노동자랑 병사들이 소비에트 평해라고 하는 걸 결성하게 되면서 혁명을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짜르가 더 이상 군대를 보내는 건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아주 잘했죠. 버텼으면 아마 목 잘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 퇴위하게 되면서 물러났고요. 임시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요때는 잘 못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전쟁을 이제 멈추는 거였거든요. 근데 임시정부는 계속 전쟁을 지속했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터지면서 다시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는 다수파라고 했잖아요. 이거 반대되는 건 맨셰비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걸 주도했던 것이 바로 레닌이었고요.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새롭게 혁명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르는 요 소련이 그때 사회주의 국가가 최초로 수립이 됐고요. 레닌의 정책 중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바로 요건 것 같은데, 독일과 전쟁을 멈추는 건 좋았지만 독일과 아주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전쟁을 그만두게 되면서 러시아가 요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생산시설을 국유화하죠. 요거는 뭐 마르크스주의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경제가 좀 악화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경제에서 자유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좀 약간 인정하는 이제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NEP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제공산주의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인터내셔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창설되면서 엄청난 이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아주 우두머리 국가로 우뚝 서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레닌의 뒤를 이어서 물려받은 인물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은 대단한 인물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공업을 육성하고요. 뭐 집단 농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 만드는 과정과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뭐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반대파들을 엄청나게 잔혹하게 숙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만 해도 한 2천만 가까이 된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대대적인 숙청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고 유럽의 여러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 집권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막 결성됐고요. 그리고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결성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빨갱이 이런 느낌을 가져서 그렇지 당시 이제 여전히 이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집권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당시 소련이 이 여러 이제 약소국이나 식민지에 놓여 있는 국가들에게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세계사에서 역할을 좀 했다 이런 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2차 세계대전하고 그리고 홀로코스트 남았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수고 많았습니다.